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교재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타 세법을 할 건데요. 기타 세법은 총 이제 세무사 시험에는 12문제 출제되고 국세 기본법에 한 5문제 출제돼요.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공부하셔야 되는 분야도 많으니까 그걸 하셔야 되고 국세 징수법도 3문제 출제되고 조세범 처벌법하고 국조 각각 2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30점이죠. 이제 기본 3법 배우면 그게 70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3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대부분 말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맞추셔야지 합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칠판이 좀 그렇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세기본법하고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도 국세기본법 좀 하고 그 뒤쪽을 할 건데요.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그 범위에 비해서 혹은 2차에 안 나오는데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데 공부 좀만 하면 사실은 많이 맞출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수업 시간에 한 거 빼고는 하실 필요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객관식 문제를 뭐 많이 푸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주말에 GS 하는 거 그 정도 푸시면 될 거고 이 교재에 보면은 최근에 한 10년 정도 기출된 지문들이 다 해당 챕터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몇 년도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경우도 전부 다 표기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어, 지금 뭐 시험이 5월 초에 보니까 한 4월부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 못 맞춰요. 문제 지문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국세 기본법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교재 한번 보세요.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4-4페이지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4-5페이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이제 2차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1차에선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조세법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뽑아요. 어떤 분은 5가지 뽑기도 하고 시험 문제 뭐 그런 거 안 나와요. 다음 중 조세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과세 요건 즉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지만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그러면 사업자가 내가 얘한테 물건 팔았는데 얘가 돈 안 줬어요. 국가 과세관청 얘한테 가는 건 아니죠. 무조건 저한테 가는 거예요. 얘가 억울했대요. 부가세 내는 게 억울하대요. 가만히 있어야죠. 무조건 제가 걷어서 냈지만 제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할 거냐라는 거죠. 뭐 부가가치세 같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런 것이 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이걸 과세 물건이라고도 해요. 과세 물건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도 필요하겠죠.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도 있겠죠. 이 4가지 과세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과세 기간은 거기 교재에 있지만 그 세목이 기간 과세 세목인 경우에만 과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과세 기간, 과세 요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세 요건을 법에 정하라는 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법 전을 보면 3단 법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밑에 부속으로 시행 규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법으로 정하는 거고
그 국민의 대표가 다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해라. 그래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이런 말이 있으면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부 장관에게 시행 규칙으로 또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서식, 뭐 신고 서식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시행 규칙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이 되는 네 가지를 어디에서 정해두란가요? 법에서 정해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율을 대통령령에게 위임한다.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그럼 국민의 대표가 정해놓은 거를 지금 집행기관에 불과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세 요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하라 라는 걸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다 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위임은 가능하다 이거 위임은. 그렇지만 전부 다 위임하는 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대통령령에게 위임한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포괄 위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포괄 위임은 안 되는 거예요. 포괄 위임은. 뼈대만 주고 나머지 네가 다 채워라.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책을 할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여기에다가 제목만 적어주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봐라. 짜증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 2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놔라라는 거죠. 무슨 말장난 같죠? 명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명확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해석할 때하고 B라는 사람이 해석할 때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납세자가 해석할 때하고 우리 과세관청이 해석할 때하고 다르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가 불명확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불확정적 개념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경기 대책상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뭔 얘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조세의 감소, 부당한 감소, 이런 부당하다는 게 과연 명확하냐라는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막 부당한 유형을 예시하고 열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성의 원칙은 좀 어려운 말로 법대로의 원칙이라고 해요. 법 그대로의 원칙. 법대로 하라는 거야. 법대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에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게 합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합법성은 법대로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옆에 하나만 써두세요. 신의성실의 원칙 하고 대비돼요. 뒤에 배우게 돼요. 또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쓰나요? 신의성실 이것과 대비된다 이거예요. 신의성실이라는 게 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법에는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야 봐줘. 신의성실 네가 말 잘못했잖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과 좀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게 1차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급 과세 금지. 우리가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예를 들면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세목은 기간과세 세목이에요. 그럼 기간과세 세목은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성립한다. 우리가 돈이라는 건 매일매일 벌죠. 물론 여러분 매일매일 쓰죠.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벌어 어떤 법인이. 그럼 벌면 맨날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과세 세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과세 기간의 소득을 합쳐서 혹은 거래를 합쳐서 그 다음에 그 성립된 것을 기준으로 나중에 확정시켜요. 그래서 확정을 뒤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하고 혹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세금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세액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확정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 성립을 기점으로 봐서 세법을 바꾸는 거예요. 세법을 바꿔서 신법을 넣는 거죠. 과거에는 군법이 있었고 그럼 이 신법이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율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부가가치세율이 현재는 10%잖아요. 이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요즘 국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13% 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세수가 없어요. 세수가. 돈이 없어요. 그죠? 많이 거친다고 하죠? 근데 쓸 때가 더 많아요. 거치는 것만 느는 거지 쓰는 걸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쓰는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세수 13% 늘리자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해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종료일이 보통 12월 말일이나 6월 말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율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3%로 바꾸기로 하고 나서 이게 2월 5일쯤 법이 통과됐다고 볼게요. 이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가지고 갑자기 옛날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월 5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부가세 신고 1월 25일 이럴 때 하잖아요. 이번 신고할 때는 1월 25일 이번 신고하실 때는 13% 적용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소득과세 금지라는 건 신법을 통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이미 성립한 조세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립일. 그래서 성립일 이후에 신법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납세자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립일 이후에 이렇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건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떠냐 이거 보죠. 이런 건 3%로 깎아준대요. 대박이죠. 우리 전문용어로 콜이라고 하죠. 좋아. 근데 1월 25일부터 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신법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의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점으로 신법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성립 이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걸 부르는 말이 있고 그 말을 우리가 진정 소급 과세 이렇게 불러요. 진짜 소급 과세라는 거 진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성립 이전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 12월 31일이 오지 않았는데 10월쯤에 갑자기 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 13%로 가겠다. 10월쯤에. 그럼 성립일 이전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진정이라고 부른다고. 진짜는 아니구나. 부진정 소급 과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진정과 부진정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정이라는 말은 성립 이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고 부진정이라는 건 성립일 이전에 생긴 어떤 거래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 전에 한 10월쯤에 세법을 개정해서 요번 거부터는 가겠다. 특히 기간과세 세목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치를 합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거래도 있고 뒤에도 거래도 있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 생긴 조세 채권, 성립한 채권을 가지고 내잖아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했으면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진정 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불가.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성립하고 나서 다 끝났는데 뭐
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느냐.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진정 소급 입법은요. 납세자에게 불리하던 납세자에게 유리하던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세법을 성립일 전에 바꾸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에 매우 어렵게 나오면 좀 뉘앙스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특정 기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상이 한 서너 개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만 유리하게 갑자기 법을 개정해 주는 거. 그거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특정인만 유리하게 해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법이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수적으로 유리하게 해주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한번 보세요. 성립일 이전에 어떤 새로운 부진정 소급과세 하는데 이런 거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법리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12월 30일이 성립일이잖아요. 근데 세법을 이날 바꿔. 12월 30일 날. 나는 지금까지 거래는 전부 다 어떻게 했었는데 옛날 세법에 맞춰서 나름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성립일 전이라고 해도 이날 싹 바꿔. 이것도 너무한 거죠. 기득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 또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된 지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4-26페이지. 한번 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객관식 지문 4-26페이지요. 수업 시간에 그거 같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3번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지문은 굉장히 쉽죠? 2번 지문부터 보면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 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납세 의무의 확정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죠. 성립 시점이죠. 성립 시점. 확정 시점이 아니죠. 이건 틀린 지문이 되고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개별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만 유리하게 해주면 그 사람 세금만 깎아주면 다른 사람은 억울한 거죠? 걔만 해주니까. 그래서 요 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OX로 기억할 일은 아니다 이거야. 전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번 한번 볼게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는 허용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불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성립일 이전에 신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교재 보시면 납세자의 국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역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역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 판례에 있는 문구예요. 대법원 판례에 있는 문구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단지 완벽하게 이게 암기해서 OX 형태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기득권에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납세자를 보호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 문제는 앞으로 나왔을 때도 결코 다
단지 OX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이게 이 사람에게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걸 구체적 문구에서 좀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OX로 하시면 안 돼. 이건 이제 앞으로는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이나 OX야. OX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 앞으로 오셔가지고 6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 납세무 성립일을 기점으로 개정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개정 1번은 성립일 전에 개정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른쪽 가보면 2번 3번 동그라미의 개정은 진정 소급 입법이 되는 거죠. 단지 OX 차원에서 본다라면 부진정 진정으로 나누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나누는 거죠. 언제? 진정 소급 입법일 때만 유리 분리를 나눠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세법 엄격의 해석 있잖아요. 이 엄격의 해석은 조세법의 기본 원리로 뽑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넣어놨지만 여기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입장은 물리 해석,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라는 게 입장이에요. 근데 법조문에 아무리 우리가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법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만 유추해석, 확장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조세 평등주의 있죠. 자, 여러분들 조세 평등주의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차 시험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평등해야 된다. 평등. 평등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병이 나잖아. 화병이. 그렇죠? 그래서 평등은 수직적 평등이 있고 수평적 평등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덜 내야 되겠죠. 단순 비례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평등한가요? 그렇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죠. 한 100억 버는 사람은 한 50억 내도 되죠. 1000만 원 버는 사람 50% 내면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그런 게 수직적 평등,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아요. 얘랑 버는 게 똑같아요. 수평적이죠. 그럼 같은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런 게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 평등주의, 우리 큰 화두예요. 화두. 하지만 1차 시험엔 그냥 보시면 되고, 조세 법원 있죠? 이것도 1차 시험에 그냥 보면 돼요. 조세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법을 어떤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게 조세의 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은 뭐를 보고 하겠어요? 판단, 근거가. 다 법이죠, 법. 법 보고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닌 걸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시험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데요. 대법원에 어떤 판례가 있어요. 그걸 우리 판사님들은 실무적으로는 그 판례를 무시하지 않아요. 대법관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걸 함부로 무시하면 돼요? 대법관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 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판례를 내겠죠. 하지만 가끔 판사님들 중에 대법원 무시하는 분들도 있죠. 선행 판례에 위배되는 판례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조세의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선행 판례를 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법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같은 성문법 국가에선 결코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되는 게 판례는 뭐가 아니다? 조세의 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규라는 게 있고 통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걸 예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보면 공부할 때 네이버 찾고 혹은 요 예규 찾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삽질이에요.
그 예규에 녹아있는 뒷배경 그리고 그 문구를 여러분이 읽은 능력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해석이 법원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과세관청 내부에선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국세청에서 우리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 내부에선 중요한 지침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에겐 전혀 중요한 지침은 아닌 거예요. 실무에서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통칙 역시 국세청에선 너무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 혹은 너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통칙이라고 해서 그 해석 사례를 아예 내놨어요. 그래서 법조문 옆에 법전 보면 옆에 있거든요. 이 통칙도 그냥 F&A 그냥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원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게 예규, 통칙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동그라미 2번에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훈령, 예규, 통칙을 얘기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실무할 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전부터 보면 이게 세법을 못하면 못할수록 예규 해석을 많이 찾고요. 세법을 잘하면 잘할수록 법조문만 얘기해요. 세법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법원 판례 아니면 법조문 2개밖에 얘기 안 해요. 못하면 못할수록 예규 판례를 엄청 신경 써요. 예규 판례 진짜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예규 판례를 꺾는 걸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게 다 돈벌이거든요. 실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예규 판례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봐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세기본법 본격적으로 가고요. 자, 우리 국세기본법 1조에 가보면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고 2조에는 정의라고 해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게 되는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고 그걸 교재에 넣어놨고 모든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옛날에 수준 낮을 때 시험이 아주 그냥 개판일 때 그럴 때 나왔던 문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국세라는 게 용어에 있어요. 즉 국세기본법의 위치가 뭐냐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다른 세가 아니에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담아놓은 법이에요. 즉 국세기본법에선 세금을 부과하는 그 직접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오로지 가산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따로 있지 않아요. 법인세, 소득세처럼 세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있어요. and 우리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세원칙이 세금을 부과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부과했어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불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불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어둔 것이 국세기본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국세기본법 법 2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 건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전을 보려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2조에 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국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방세 빼고 일단 다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 관세는 내국세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관세가 국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은 관세법하고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일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실무 가면 관세도 세금이니까 우리도 관세 한번 해보자. 관세세가 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괜히 아는 척하고 관세 컨설팅하고 이러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진짜 세무사 중에 관세를 컨설팅해. 그 클라이언트 거기 내 아는 분 컨설팅을 세무사분이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17억 맞았어. 17억. 지난달에 17억 맞았어. 또라이죠 또라이. 자기가 뭘 한다고. 관세 이렇게 하면 언더로 해가지고 관세가 줄어들어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볼록하고 17억 맞았어. 17억. 17억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세도 나오겠죠?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아주 두들겨 맞아서 안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모르는 거 안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럼 거기 국세라는 정의 있죠? 관세하고 지방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할 건데 관세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서 다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거기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이제부터 세법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때 세법이 뭐냐? 법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세법이래요. 근데 첫 번째, 국세기본법 자체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국세기본법이 이론적으로 세법이 아닌 건 아니죠. 중요한 세법 파기에서 배우잖아.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세법을 얘기할 때 나 자신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 있는 거고요. 관세법도 필요 없겠죠. 지방세법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법조문을 여러분이 국세법령정보센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법은 이거다 해서 쭉 나래비를 깔아놨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 시험 문제 낸 거야. 그게 한두 번 냈는데 한 20년 전에 그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서 원천징수 있죠?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건 원천 납세 의무자의 세금을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지급할 때 미리 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소득 같은 걸 지급을 해요. 소득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지급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원천 징수라고 불러요. 그럼 세금을 떼서 누구한테? 국가에 갖다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60% 공제하고 거기 20% 세율을 곱해서 8% 정도를 떼겠죠. 한 80만 원 정도를 국가에 갖다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뗄 때 여러분들 가산세를 뗄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가산세. 가산세를 떼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원천징수를 잘못 이행한 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갑의 책임이죠. 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애예요. 갑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을 뗄 때 가산세를 뗀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산세 제외라는 말이 있죠. 시험에 말장난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원천징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00만 원 떼면서 세율이 3%야. 3만 원 지가 안 뗐으면 나중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누가 물어야 돼요? 갑이 물어야죠. 근데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안 뗐다 지금 뗀다 하면서 가산세도 내가 떼겠다. 사기죠 사기. 이건 을로 호구로 보는 거죠. 을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물론 호구로 봐서 띄어도 되긴 돼요. 그건 지들의 문제죠. 국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국가는 갑에게 징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하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갑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불러요. 나중에 2차 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원천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원천 납세 의무자. 여기 원천을 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천 납세 의무자는 그냥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원천 징수 의무자와 원천 납세 의무자를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납세자예요. 납세자. 다 납세자예요. 근데 납세자 중에서 누구의 세금을 원천 납세 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징수 의무자의 이외에 원래 내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둘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불러요. 자, 교재 저 뒤쪽에 가보시면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4-10페이지 가보시면 그 납세자라는 말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납세 의무자 앞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딱 해놓으면 되겠죠? 그 앞에다가 법에는 없지만 이게 원천 납세 의무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둘의 범위를 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훨씬 더 넓은 범위고요. 납세자 범위 안에는 누구도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 의무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공부할 때 징수 의무자 많이 배우잖아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원천 징수의
대응하는 부가세법상 개념이 대리납부 의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도 징수 의무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남의 세금 떼서 내는 사람이다.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작년까지는 가산금이라는 게요, 우리 법에 있었는데 2020년부터 삭제합니다. 근데 이제 법 조문을 보면 보세요. 법 조문에서는 가산금이라는 말이 삭제가 돼 있어요. 법 조문에선. 근데 삭제를 적용하는 거는 언제부터 하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상에서는 19년에도 가산금은 부과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 과거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거기 그림 보시면 맨 처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잘 안 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줘요. 고지서. 즉 세무조사 같은 거 끝나고 나서, 그렇죠? 납세 고지서를 줘요. 그 납세 고지서가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너 세금 이만큼 나왔다 라고 하는 고지서가 있고, 그걸 우리 부가징수라, 부가권을 행사한다고요. 나중에 배울 텐데. 그리고 너 세금 얼마 언제까지 내라 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납세 고지서가 있어요. 그 고지서상에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넘기면 곧바로 3%의 가산금이라는 게 부과됐어요. 행정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냥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가산금이 있었는데 그 조문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럼 3% 이제 안 내도 되나요?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 3%를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가산금이라는 말과 가산세라는 말을 서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산세로 붙인 거야.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3%를 부과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지서 나왔는데 가산금 제때 안 내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우리 다음에 배울 거예요. 제때 한 번 안 내면 독촉이라는 걸 해요. 독촉. 말 한번 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독촉을 해도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압류라는 걸 해요. 압류. 압류가 뭡니까? 그 재산에 딱지를 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거 우리가 먼저 찜해놨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압류라는 거 해요. 그 다음에 압류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걸 매각하겠죠? 매각하는 거, 매각. 그 매각을 공매 뭐 이렇게 불러요. 공매. 그런 다음에 돈이 나오면 그걸 분배하겠죠? 분배합니다. 분배. 요런 절차들을 거치는 게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국세징수법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산금 3%만 내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짜증나겠죠? 그렇잖아요. 국가가 짜증날 거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버티면. 그러니까 어떻게? 매월 1.2%씩 부과했다고. 매월. 예전에 그걸 우리 학설상으로 종전에는 중가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2%씩 매월 징수했어요. 매월. 실제 돈을 어떻게 해요? 계속 얹어가는 거야. 말 들어라. 무서워서라도 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의 생각이죠. 근데 체납하시는 분들은 무서움이 없죠. 그냥 세금 안 내면 배째라는 거죠. 배째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요. 왜요? 독촉을 해봐야 쫄지 않죠? 어차피 안 낼 건데. 압류요? 재산 다 빼돌렸죠? 다 마누라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빼돌렸다며. 압류할 게 없어요. 매각? 압류를 못했는데 뭘 매각을 해요? 분배? 그런 거 없죠. 29만 원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 사실은 재산만 빼돌면 우리나라에선 세금 안 내도 돼요. 이런 걸 가르쳐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돈 안 내고 배짠 사람이 얼마나 안 돼, 세상에.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보통 선거철 있잖아요. 선거철. 특히 지방의회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세수가 좀 많이 올라요. 왠 줄 알아요? 지방의회 나오시는 분들이 체납자가 되게 많다가 의회 나가려면 이거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막 3억씩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없던 재산이 갑자기 막 생겨.
뭐 의원 나가려고 치위원 뭐 이런 거 나가시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요것도 없어진 거예요. 가산금에서. 대신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잖아요. 하루에 과거 10,000분의 30 붙였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야. 대신에 요게 되는 거야. 0.025%로 들어온 거야. 이해하시겠죠? 0.025%. 요거 개정된 거야. 개정.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0.025% 붙이는 거 있죠? 요거는 19년부터 시행이야. 아 짜증나. 요거는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용어, 중과상금이라는 용어는 전부 삭제됐다. 이건 전부 삭제됐다. 조문에서 시행은 2020년부터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법조문에서도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 다 통일시켰어요.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란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납부 지연 가산세 0.025%. 요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 좀 그래요. 너무 시행이 지금 일이 뒤죽박죽 있어서. 그래서 거기 저도 지우려고 하다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납처분비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절차에 있어서 매각하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직접 매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킨다고. 캠코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수수료 주겠죠. 그렇죠? 누구 팔 때는 전문가가 파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체납처분비라고 불러요. 공과금 있죠. 공과금은 나중에 조세 우선순위 할 때 의미가 있어서 여기 법조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들어봤죠. 산재 들어봤죠. 이런 데서도 납세자들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뭉뚱그려서 공과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과금하고 좀 달라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 전기요금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전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쓴 거 내는 거죠. 우리 한전 다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전기세래요. 무슨 우리가 삥 뜯는 거냐. 세금이 아니야. 니네가 쓴 거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는 구별을 잘 하시고 납세 의무자라는 말에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특히 뭐 세법학 배우면 진짜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안 배우신 분들은 그것도 헷갈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뭐 한숨밖에 없지. 납세자라는 말이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다. 그 납세자 안에는 원천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고 있다.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하세요. 거기 문제 하나 보세요. 기출 보면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원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납세 의무자라는 말은 원천 납세 의무자잖아요. 원천 납세 의무자와 원천 징수 의무자는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원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 지문이 틀린 거죠. 말장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틀리더라도 틀린 지문이라도 뭐를 틀리게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과세기간, 과세표준, 과세표준 신고서 다 보시면 되는데 과세표준 하나 체크해 두세요. 우리가 세금은 종양세라는 게 있고 종가세라는 게 있어요. 종양세라는 것과 종가세는 뭐가 다르냐면 과세표준의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곱할 텐데 종양세는요. 어떤 물건의 양을 가지고 수량, 인원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종양세고요. 종가세는 금액이에요. 금액.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종가세예요. 종량세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핵심은 수량과 가액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체크해 둬야 되냐면 지문에서 정말 얍삽한 사람들 있죠. 과세표준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거의 말장난 사실은. 그렇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과세표준은 반드시 1차 시험에서 수량과 가액이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세무공무원 있죠? 자, 세무공무원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무공무원 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국세청 다니시는 분, 세무서 다니시는 분 다 세무공무원이지. 근데 부가가치세법 배우면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는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그때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해요? 세관장이 발행하잖아요. 수입부가세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지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관세하고 국세는 엄연히 다르고 국세청 라인과 관세청 라인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서로 그냥 교류가 없어요. 전혀 달라. 옛날에도 보면 그 세무대학이라고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도 관세학과 내국학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이쪽이 완전히 달라. 우리는 관세사들 뭐 전혀 알지 못하죠. 관세사는 내가 알기로는 관세사를 해서 이렇게 돈 버는 분보다는 관세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엔 그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듣는 얘기가 이제 예전에 세무사 자격증 이제 공무원분들 그냥 주기도 했어요. 사진만 찍으면 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안 했대 그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안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나가? 추운 데를 왜 나가?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에도 춥고 밖에도 춥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춥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관세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요것도 국세를 처리할 일 있단 말이에요. 부가세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그 세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도 세무 공무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왔을 때 이해만 하고 계시면 풀 수 있어요. 전자신고 정보통신만 보시면 돼요. 특수관계는 이따 볼 거고. 자, 세무조사 체크해 놓으세요. 세무조사. 올해 개정돼서 법전에 들어온 거예요. 법전에. 예전엔 세무조사의 용어 정의가 세무조사편에 가로치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계속 판례가 나오면서 야 도대체 세무조사가 뭐냐? 세무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다 세무조사죠. 공무원 옷깃만 스쳐도 세무조사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이게 세무조사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이게 16년 세법학 기출문제에도 나온 거지. 왜냐하면 세무조사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중복조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조사했으면 다시 조사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무조사냐라는 게 쟁점이 됐고 이걸 이번엔 법에다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되는 걸 한번 볼까요? 세무조사란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밑줄 그어볼까요? 결정 또는 경정. 자, 공부를 전에 해보신 분은 이 용어를 아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서 결정이라는 건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무신고 상태예요. 그럴 때 과세관청이 와서 세액을 확정시켜 주겠죠? 그걸 결정이라고 불러요. 경정은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과대신고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서 늘리는 것만 경정이 아니에요. 많이 해서 줄이는 것도 경정이에요. 그래서 경정하기 위하여.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질문하거나. 우리 과세관청이 질문하면 세무조사인 거예요. 질문하면. 쫄죠? 여러분들 잘못을 했는데 누가 질문해봐요. 쫄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쪼는 거죠. 우리 앞에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쫄아요. 그렇게. 그렇죠? 왜 그래요?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질문하면 쫄아요. 다 조사죠. 질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시에 듣는 거야. 듣는 거. 묻고 듣는 거야. 해당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동그라미 검사. 그 다음 조사. 그거가 동그라미. 그래서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거 있죠? 이런 명한 활동을 세무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옆에 써놔요. 세무조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판례를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말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행소법 배우나요? 행소법? 그거 공부해요? 안 해요?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럼 뭐가 있다라고 해요? 처분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무조사도 처분성이 있는 거야. 세무조사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다 처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하세요. 세무조사 통지한 것만 가지고도 처분성이 있는 거야.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별표 치시고 세무조사가 올해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고요. 용어 정의부터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옆에 한번 적어봐요. 또 이쪽이 제가 보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 확인 한번 적어봐요. 현장 확인. 말이 발음이 안 좋아요.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이게 뭐야? 우리가 차명 계좌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썼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 관세관청이 와서 현장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부가세 신고했는데 환급 나면 환급 조사 현장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현장 확인 있죠? 요것도 세무조사가 될 수 있죠. 뭐만 있으면 질문 검사 조사만 있으면. 그래서 현장 확인도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판례를 작년엔 저 이거 할 때 판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올해는 해요. 내년에도 안 해요. 그 다음엔 해요. 하여튼간에 해서 그걸 아시면 돼. 현장 2017년 시험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합니다. 다 1차 시험 다 그렇게 나왔어요. 가능성이 그렇게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이 있고요. 국세청 감사. 포인트는 감사예요. 감사. 즉 세무소에서 광주 세무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면 광주지방국세청도 있겠죠. 아니면 서울지방국세청 아니면 국세청이겠죠. 그래서 그 업무가 잘 됐는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국세청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감사하면 내부에서 서류로 보고 끝냈으면 세무조사가 아니겠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불러서 뭐 했으면 질문했으면 세무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세무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OX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질문하거나 했으면 다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겨요. 그 다음 특수관계. 여러분들은 1차 시험 문제가 그냥 말장난하고 그냥 교수님이 법전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바꾸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최근 3년 정도의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법조문 가지고만 내요. 내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작년에 국조에서 나온 거 조세범 처벌법 작년 재작년 있죠. 재작년은 판례를 직접 물어본 거고 작년은 대법원 판례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그 법조문 있잖아요. 그 조문 자체를 물어본 거. 국조도 다 그래요. 다 뽑아다 줄 수도 있어요. 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관계인 있죠. 특수관계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 이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도 또 정의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선 퇴직한 임원은 안 들어오는데 상증세에서 막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고 어쨌든 특수관계. 그럼 법조문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 첫 번째 친족관계. 피가 섞인 관계죠. 혈연 우리 친족 이런 것들이 인척관계도 넣어요. 피가 안 섞였지만 인척관계 배우자 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라는 건 왜? 경제적 연관관계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주님 그렇죠? 임원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연관관계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우리 회사를 지배하는 거를 경영 지배관계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걸 쭉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만 보시면 돼요. 친족관계라는 건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그러면 거의 6촌 이내 혈족 있죠? 피가 섞인 사람이 혈족이에요. 혈족. 6촌은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6촌이 어디까지는. 4촌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인척 있죠? 인척. 인척이라는 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 혈족의 배우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샤프 있죠? 샤프, 연필. 연필을 가지고 지워보세요. 배우자만 지워봐요. 배우자만 지워봐요. 그러면 혈족만 남죠? 그쵸? 그러면 특수관계인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지우시면 돼요. 혈족만 남죠? 특수관계인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는 다 지우세요. 제 마음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우세요. 지우세요. 배우자 싹 다 지워버려요. 그냥 싹 지워 그냥. 그러면 뭐만 남아요? 혈족만 남죠? 그럼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되는지 봐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러면 혈족 두 번 남죠? 그건 아닌가. 혈족이 한 번만 남으면 돼요. 혈족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로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뭐야? 아버지 쪽에 아들이 있어. 엄마 쪽에 딸이 있어. 둘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 그러면 둘이 특수관계냐 이거? 아니라 이거지. 왜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 혈족 맞죠? 배우자의 혈족이죠.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둘이 막 사랑하고 그러죠. 그건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고 배우자 안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혼 배우자 포함한다. 그래서 그건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아니 법률혼만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수관계를 따질 땐 사실은 포함해요. 우리가 모 그룹 같은 경우에 신문에도 나오죠. 회장님, 사모님 세 번째 부인이다. 근데 사실혼 관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분하고 얼마나 많은 그 거래 관계를 합니까? 극장에 팝콘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냥 보시면 돼. 그 재벌들은 뭐 이렇게 아들 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저쪽을 보내잖아요. LG 그룹이 막 그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보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친양자라고 그래.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 저기 갔어도 내 특수 관계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그밖에 사용인 등등등이 있어요.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A 법인을 5%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과 A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A 법인. 그런데 갑이 B 법인을 30%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 법인과 B 법인이 특수관계냐 이거지. 특수관계냐. 애매하죠, 사실. 서로 관계가 둘이 있느냐. A와 갑은 특수관계 맞아요. 주주니까 1% 이상이면 특수관계예요. 갑과 B도 특수관계 맞아요. 근데 A와 B가 특수관계이냐 이거지. 이게 실무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문을 거치 한번 보세요. 경영지배관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되죠. 통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이라는 게 저기 누굴 얘기하는 거야? A부터 시작하는 거야. 본인이 직접, A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럼 갑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있는 자를 통하여, 즉 본인이 직접 아니면 갑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본인 A법인과 B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배적 영향력 오른쪽 가보세요. 영리법인의 경우엔 몇 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면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죠.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A와 B는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A와 B는 특수관계가 있어요. 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12페이지에 경영 지배관계 왼쪽 큰 뚱땡이에 동그라미 1번 보이죠? 본인이 그러면 A 법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 법인이 직접 또는 영어로 우어죠. 우어.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누구야? 갑. 여기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 누구예요? B.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냐 이거야. 그때 지배적 영향력이 몇 프로예요? 30%. 그러니까 A와 B는 특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함께 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B 입장에서 봤을 땐 얘를 통하여 A를 30% 안 가지고 있죠? A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맞죠. B 입장에서는 A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이게 옛날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법조문에 둘 다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거야. A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이면 B와 A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이야. B가 봤을 때도. 지금 뭐 그게 무슨 상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만약에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해요. 그럼 부당행위가 적용되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B는 특수관계인이니까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B가 손해보는 거래를 해요. 근데 B 입장에서 보면은 통하여 30%를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B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법전은 아니다.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특수관계인이면 B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둘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쌍방관계설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쌍방관계설.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거예요. 쌍방관계설. 세법 같은 거 하면 많이 배우십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세기본법에 지금 특수관계인 배웠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쌍방관계설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14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죠? 자, 이건 별게 아니에요. 자, 국세기본법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세법이 있는 거야. 개별세법. 개별세법이라는 게 뭐예요? 개별세법. 개별세법이라는 건 그냥 각 세목을 얘기하는 거. 세목. 즉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해하셨죠? 그게 개별세법이야.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목이 뭐다? 법인세, 소득세. 개별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해하시겠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 가산세를 이해할 수 있어서 내가 세목, 가산세를 앞에 설명 안 했어. 세목이라는 건 법인세,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법인세 어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산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먼저 배우고 요걸 이제 배우면 조금 더 쉬워. 다시 앞으로 가봐요. 가산세 교재 4-9페이지. 자, 가산금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가산세 설명드려요. 가산세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가산세도 작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가산세의 법률적 성격은 뭐냐면 납세 의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게 가산세예요. 우리 4-9페이지 하고 있어요. 4-9페이지. 그래서 가산세 첫 번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산세가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이런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근데 법인세법 가면은 이런 가산세가 있어요. 적격증빙 불수치 했을 때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가면 또 이런 가산세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가산세도 이제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든 다 부가가치세 위반이면 부가가치의 세목으로 가는 거야.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혹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도 다 부가세 세목으로 간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2번 읽어봐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내가 법인세 신고를 제때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법인세, 가산세 감면해주죠. 그 가산세는 가산세 따로 보는 거야. 본세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지방 이전을 간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지방 이전 가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을 해줘. 근데 지방 이전 감면 받더라도 적격증빙은 수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았어. 그럼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해서 가산세가 2% 붙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방 이전 감면 받는 법인은 지방 이전했으니까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 납부할 세액 100억인데 50% 감면해서 50억까지는 좋아. 근데 적격 증빙 불비 가산세도 감면해줘야 되냐 이거지. 그건 감면 대상이 아니지. 그냥 네가 납부할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거지 가산세까지 감면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다만 그럼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법인세는 세목 맞죠? 한데 그 법인세 세목에 가산세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를 감면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가산세는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볼게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늦게 했다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었어요. 혹은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게 붙었어요. 대표적인 게 과소신고 가산세니까 적게 한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나와서 그만큼 부과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는데 이거 세법 적용을 잘못했다. 억울하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서 불복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불복을 해서 이겼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금 낼 필요가 없대.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가산세도 낼 필요 없는 거죠? 그걸 가산세에 좀 어려운 말로 부종성이라고 불러. 그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이해하시겠죠? 본세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다는 뜻이야. 자,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라는 건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뒤에 말은 이제 판례에 다 나온 문구인데 이게 모든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부가세 신고를 좀 늦게 했어요. 아니면 과소신고 했어요. 그럼 과세관청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해 줘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일매일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확정은 안 된 거야. 누군가 신고하거나 고지해줘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확정이 된다. 자,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세액이며,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세목은 아니고요. 세액이야, 세액. 그러면 세무조사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법인에 세무조사 나와서 한 100억쯤 나왔어. 100억쯤 나온 이유가 감가상각비 잘못 처리했대. 접대비 잘못 처리했대. 가지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이런 거 잘못해서 가산세 또 부과한대요. 그러면 아이템이 3개 있는 거잖아. 세무조사 아이템이 지금. 그중에서 아이템별로 다 불복 당연히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아이템별로 가산세 따로 불복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 따로 불복할 수 있고, 접대비 다 따로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 따로 불복하는 게 세액별로 불복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가산세는 본세와는 독립된 세액이며, 그러니까 독립된 세액이라면 불복을 가산세만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본래 내야 되는 세금을 이해하는데 가산세는 억울해요. 저는 안 낼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 그 가산세만 따로 불복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다 대부분 판례에 있는 문구를 교재에 다 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법률이 개별 세목에 대한 세법들을 얘기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국세기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럼 개별세법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일반법이고 어떤 게 특별법이에요. 얘가 일반법이에요. 얘가 특별법의 지위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없다라면 다 여기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기본법이 총칙적인 성격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별세법에 따로 말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세법에 굳이 다른 말을 뒀어요. 국세기본법에 상충되는 말을 뒀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개별세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개별세법에 따로 말을 두면 무조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명의신탁했어요. 그럼 이름만 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소유주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뀌어놨으니까. 실질은 내가 소유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한대요. 증여로 보겠대. 그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혹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해요. 법인의 소득이 사회로 유출됐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 경우엔 대표이사에게 무조건 상여 처분하고 돼 있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 실질과세 원칙하고 안 맞아. 그러나 과세할 수 있어요. 왜? 개별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절을 잘못 만든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깔끔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 개별세법에 별도의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절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야. 아,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개별세법에 다른 게 있는지. 그래서 법전 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고 이런 조항은 개별세법에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즉 개별세법을 항상 업데이트할 때 국세기본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만들 때 항상 국세기본법에다 나래비를 깔아 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국세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국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진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러다가 이제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닫아놨어 지금.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문구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에 전면 개정을 했고 지금 나머지는 다 개정하고 싶은데 스탑된 상태야. 이게 법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법 전문가들은 되게 싫어해. 여러분 전문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는 조문수를 다 외웠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하도 많이 보니까. 법인세법 부당이야 52조 찾아.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근데 전면 개정하면 조문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러분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 부가세 예전에 우리 44조만 있을 때 그때 편했는데 지금 76조 되면서 법조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이제. 면세 뭐 29 과표 29조 뭐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한참 봐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법 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한다고. 내가 보던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새로 넣을 때 46조의 2 이런 식으로 46조의 3 새로 끼워 넣는 거야. 전면 개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국세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할 때 이 조문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실제 아예 홈페이지에 있었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개별세법에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조항이 있으면 개별세법 따른다. 그 한마디로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그냥 친절하게 하겠다고. 그걸 나래비를 깔아놓은 거야. 거의 조문에 거의 예외에. 이걸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으면 진짜 본질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본질을. 이거는 앞글자를 딸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딸 수도 없죠. 씨발 몇 개야? 욕을 했어. 몇 개야 몇 개.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야 그러면 이거를 객관식으로 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내느냐. 이거지. 개별세법에 없는 조항을 여기다 끼워 넣으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니야. 개별세법에 아무 조항을 끼워놓지 않아. 헌법상에서 불가능한 조문들을 넣어놓는다고. 예를 들어서면 소급 과세 금지 있잖아요. 이런 걸 개별세법에 끼워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법인세만큼은 소급과세 하겠다. 이 또라이 같은 발상이야. 또라이 같은 발상. 그래서 그 골라내는 항목은 대표적인 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절대로 개별세법에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법의 체계를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화살표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조항은 절대로 개별세법에 특례사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둘 수 없는 거. 자, 저 뒤로 가서요. 저 뒤로 가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쭉쭉쭉쭉 가셔서요. 18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 가보시면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있잖아요. 18페이지. 18페이지. 그게 아니야? 나랑 페이지가 달라? 내가 이거 출력을 잘못했나? 잠깐. 아, 요게 페이지가 달라요? 그렇네. 이런 젠장. 잠깐만요. 4- 페이지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렇네. 챕터 2에서 가보세요. 챕터 2에 4-18페이지. 챕터 2에. 페이지가 섞여 있군요. 우리 탐진이 일을 참 못하네요. 어떻게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자, 거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4-18페이지. 근데 챕터 2에서 거기 제목 보입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제목 4가지 있잖아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세무공무원 재량한계, 기업에게 존중 있잖아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국세 기본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조항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 조항들만 굳이. 그러면 누구랑 섞는 거야? 여기랑 섞는 거야. 여기랑.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면. 근데 진짜 쉽게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소급과세 금지만 가지고도 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나머지는 외울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오시면 선생님 그래도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게 뭔가요? 물어보면 내가 몇 개만 찍어줄게.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개별세법의 특례 조항을 두는 가장 대표적인 조문 실질과세 명시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가셔서 경정 등의 청구 있죠?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경정 등의 청구. 이것도 후발적 경정이라는 게 있는데 상속 증여세법 좀 길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말고 왼쪽 사이드에 있는 거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 좀 다시 얘기하면 후발적 경정대의 경정과 실질과세 원칙은 개별세법에 특례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개별세법에 절대로 둘 수 없는 거 소급과세 금지 원칙 등이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팅이 잘 돼. 소팅이 잘 돼서 거기서 몇 개를 둬도 탁탁탁 하면 무조건 걔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은 그 구조로 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오른쪽에 가서 관세법 있죠? 관세법. 자, 우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관세법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뭐. 걔는 걔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거지. 걔는 걔대로 나는 나대로야. 그래서 보시면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환급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등등에 정하는 법에 따름 이렇게 돼 있지.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이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죠? 우리 국세기본법에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정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 경찰이랑 내가 붙었는데 굳이 법원 가지 않고 경찰에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간결하고 간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주 아니겠습니까? 음주에서 면허 취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경찰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더 잘 봐줘. 오히려 판사님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 억울할 수 있어. 침 뱉었다 과태료 났어요. 난 흘렸는데 뱉었대.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 행정심판 할 수도 있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는 판을 안으로 굽는데 난 니들하고 못한다. 법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국세는 법원으로 바로 못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세무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니야.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우리 반드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거치라는 게 국세죠.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는 무조건 거쳐야 돼. 지방세도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갑니다. 실무에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원법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복을 할 때 감사원법에 따라서 불복할 수도 있고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도 있어요. 감사원법과 선택적 지위에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진도가 왜 이렇게 느리죠? 자, 쉬었다가 기간과 기한을 하겠습니다.